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이제 73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휘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만큼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제3지대 후보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더욱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꿈꾸며 여야 거대 정당의 손짓도 뿌리치고 광야에 깃발을 꽂은 분이 있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함께하는 특별대담. 오늘 주인공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TJB 대전방송 김성민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대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 어느덧 한 4개월이 지났죠. 네, 4개월은 조금 안 됐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로서 뭐랄까요? 소회랄까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부총리 그만두고 한 2년 반 전국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정치판을 보면서 이대로 우리 정치가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없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모습만 뵈면 편안하고 그냥 귀공자 스타일로 순탄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판잣집 소년 가장에서 그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제 사령탑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까지 오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꿈은 그러면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공직을 34년을 했고 대학 총장 2년 반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정치나 대통령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총리 그만두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또 정치 권유를 받으면서 다 거절했지만 그 금년 들어서 이제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시대가 나를 링 위로 끌어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판과 지금의 정치 세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판은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붕어빵 틀 같아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새로운 밀가루 반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붕어빵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 경영 능력, 또 깨끗함, 또 진정성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다른 후보들보다도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가장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판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정치를 그렇습니다. 해보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 아내와 제 아들은 뭐 저를 믿어줬고요. 어머니가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치하면서 어머니께 두 번째 불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효는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에 소년 가장이었는데 그때에 쓰레기통에서 주워들은 고시 잡지를 보고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할 적에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직장이나 잘 다니지 무슨 야간대학 다니면서 무슨 고시 공부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불효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께 뭐 효도라면 효도랄까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무슨 정치냐 거의 뭐 며칠 이렇게 그 식사도 안 하실 정도로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를 믿고 지금 열렬히 성원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9일 날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을 창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경선 레이스에 참여해달라 이런 제안도 여러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여야 러브콜을 마다하고 이렇게 제3지대라는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밭을 일구려면 땅을 뒤집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밭은 지금 저는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득권 공화국을 뒤집어 엎는 것은 비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총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대선 경선에 이 두 개 정당으로부터 모두 아주 강력한 요청을 받았고 봄에는 또 맨 처음 총리 제의도 받았습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을 이루려면 땅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거대 정당으로 들어가서는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밀가루 반죽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런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두 개 정당의 제의를 거절하고 제 나름대로 뚜벅뚜벅 제의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직 생활이 34년이셨어요. 네, 34년 동안 공직 생활했고 정치판에서는 그야말로 신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노련한 정치 구단들이 지금 여의도에 아주 질비할 텐데 여야 거대 양당 구조를 제3지대 정치 신인이 깬다. 글쎄요, 그 자칫 마음만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들리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 역사를 보면 그냥 미풍에 그치고 만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 얘기도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리 저 앵커님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 동의하시고 우려를 표명을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펭귄이 돼서 바닷속에 뛰어들어오면은 다른 펭귄이 따라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40년 동안 거대 양당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온 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또 지금의 이 거대 정당의 후보들 보면서 또 대선 전국 보면서 거의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뭐 비리, 불이, 뭐 학경력 위조, 도박, 심지어는 뭐 성매매 의혹, 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볼 수가 없고 또 지금의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한 분은 믿기 어려운 불신 후보, 한 분은 남이 써준 거 있는 대독 후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판을 깨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힘은 미약합니다. 미풍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로운 물결은 작은 물결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거대 정당 구조와 기득권 정치 틀을 깨는데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파도가 되고 해일이 돼서 정치판 쓸어버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9년 전에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 일간지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층과 맞서고 국민이 반대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펴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한테 이런 용기, 진정한 용기를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그 글을 썼을 때가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선거 열흘 앞두고 그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양당 두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정도로 아주 박빙의 승부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차기 대통령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용기는 기득권을 깨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인기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를 길게 보면서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 자기 때 자기가 욕을 먹어도 나중에 역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 지금 대통령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보십시오. 지금 공약들 보면 전부 포퓰리즘, 매표,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하자. 네. 나부터 정부부터 솔선하고 희생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 부장님 여쭤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와 보니까 그런 변화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셨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영입 인재 1호가 있었습니다. 네. 예, AI 인공지능 대변인 AD인데 네, 네. 선대위 구성도 이렇게 여기에 버금가게 좀 획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영입인사 1호를 그 AI 대변인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각 당에서 영입인재 그 모셔오면서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당 입장에서는 장식용으로 뭐 청년이든 또는 뭐 이런 분 저런 분 모셔오는데 전부 장식용 소모품화되고 있고 네. 또 일부 오시는 분 중에는 뭐 자리 사냥꾼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이쪽 장 저쪽 장 끼웃거리고 그래서 저희는 조직도 돈도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나본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제 뜻에 다 찬성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네.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다 시장에 있는 거대 기업으로 가고 벤처 기업에 안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 대변인을 이제 1호 인사로 했는데 저희 선대위는 지금 있는 캠프를 잘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눈에 띄는 국민들께서나 또 기자분들께서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영입 인사가 아닌 저희가 이번에 당을 만들면서 7천 명의 당원이 불과 2주 만에 모였는데 네. 정치하시던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직종의 이웃이고 서민들이신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나름대로 좋은 인상 갖고 또 저희의 비전과 이 취지에 찬성하는 분들로 해서 이 선대위를 아주 작게 저희가 뭐 조직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해서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기득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아래로부터의 반란 이런 기치를 들고 등판을 하셨어요. 그만큼 김동연 표 1호 공약이 공무원 기득권 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되겠다. 기득권 깨는 거는 단순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기득권, 네. 재벌 기득권,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 기득권 다 깨야 됩니다.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철밥통, 또 끼리끼리 문화, 네. 동정교배 이걸 깨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정치권 눈치 보고 소식권 할 수 없고 또 자기의 어떤 밥그릇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또 바깥과의 그 서로 교류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정년을 일부는 저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일부 출액에 네.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할 수 있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5호 공약으로 권력 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 기득권 깨기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4년 동안 공직 생활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뭐 강산이 3번 바뀌었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긴 시절인데 그 기득권 타파에 지금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득권 깨기의 진심인 이유가 혹시 이제 어릴 때 그 청년 시절에 좀 고단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이 아니, 우리 계시거든요. 김 부장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만 그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젊었을 적에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기회, 직장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출세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단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입니다.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이 점점 공고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 동국대, 경희대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청년공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되물었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얘기를 했어요. 돈을 더 주길 원하느냐, 어떤 청년 수당이나 이런 걸 원하느냐.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사회 역동성이고요. 더 고른 기회는 포용과 상생,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고 수저 색깔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버렸거든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기득권 깨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단했던 청년 시절에 대한 그런 느낌과 지금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것에서 이 기득권을 더 깨고 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진작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장 하실 때도 갓동연 뭐 이렇게 별명이 그러셨다면서요. 그 진작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대 총장을 하다가 이제 부총리로 되면서 이제 떠날 적에 그 송별식 비슷한 곳에서 저희 학생들이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장 갈 때부터 제가 청년의 바다에 빠져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 이 청년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는 도전과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뭐 굳이 개인적인 조금 뭐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얘기하자면 제가 8년 전에 저희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저의 제가 잃은 큰 아들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는 계기가 개인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조금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김 후보의 지지율 뭐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로는 지금 이 고착화된 양당 구조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 여러 가지 실망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닥치고 정권 교체.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어떤 세력들과 어떤 여론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 정권 유지. 이런 두 흐름이 기존에 우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양당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있는 분들이 다 고전하고 계시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일요일 중앙당을 창당했지만 저는 혈혈단신으로 무소속 후보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무소속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혼자 이제까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뛰었습니다. 기존의 정당 어디도 속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지지율이 이제까지 온 것이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선 전국이 완전 흙탕물 속에서 그 가시거리를 하나도 없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와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흙탕물이 거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후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지지율을 높여서 의미 있는 게임 체인저가 돼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네, 그 그렇게- 앞으로가 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건데 대선까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당명처럼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뭔가 지지율 반등 전략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앞날에 대한 비전과 정책 컨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거대 양당 후보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들하고 저하고 토론회 한 번만 해도 지지율 아마 배 이상 저 뛸 거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대선 후보들에게 그 더 이상 네거티브, 막말 논란, 남 험집 내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전과 컨텐츠로 경제하고 토론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는 제가 각 당 후보들이 아무런 자리도 갖고 오지 말고 스탠딩으로 서서 주제도 제약받지 말고 토론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자 네. 하는 경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과 정책 컨텐츠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 두 번째는 지난 일요일 3일 전입니다.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5개의 광역 지구당 창당을 불과 저희가 한 달 만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광역 지구당을 창당하면서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반란,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하자고 하는 그 세력을 모아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큰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인 대선 후보자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평가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 예전에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남의 수사만 하신 분이다 이런 혹평을 사실 하신 적이 있는데 이유가 좀 어떤 건가요? 지금 시장에 우리 국민들께서 과일 사러 나갔는데 시장에 과일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사과고 하나는 깨진 배입니다. 그중에 오르라는 선택을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국가 경영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평생을 남 수사하면서 과거를 재단했던 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글로벌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써준 글 읽고 프롬프트 없으면 말도 잘 못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 불안해합니다. 또 한 분은 지자체장으로서 추진력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지자체를 경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많은 그 각종 비리와의 직간접적인 영향 또는 말 바꾸기, 공약 바꾸기 이런 거로 봤을 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기 어려운 국민들이 안정하고 믿기 어려운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한 분은 불신 후보, 한 분은 대독 후보. 근데 이 두 분이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나오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법 앞에서 우선 자기가 떳떳하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또는 형식적인 사과 또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후한무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내년도 대선과 이 정치판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과 대한민국 앞날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정을 주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워낙에 뭐 지금 저 두 후보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두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가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두 분이 거대 양당 구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은 평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분도 현행 이 정치에서의 정치판에서의 기득권의 한 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분은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최근까지도 거대 야당과의 단일화와 통합, 합당 또 하셨고 불출마까지 얘기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한 분도 과거에 또 지금의 여당과의 그 지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고 어쨌든 두 분 다 대선 삼수사수하신 네.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과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심 없이 진정성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판을 깨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부총리까지 하면서 물론 청계천 판잣집에 제가 천막집에 사는 어려운 청년 시를 보냈지만 공직생활하면서 저도 기득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총리 그만두고 모든 제의 다 거절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 대학 총장 전부 거절하면서 제 기득권 내려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 3년 동안 만났거든요. 네. 이런 제3지대에 계신 분들도 정치 기득권 깨자고 하면 자기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사심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판을 바꾸는 이와 같은 큰 판을 바꾸는 비전보다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앞섰기 때문에 그동안 제3지대가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의 행태를 따라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에 대해서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지대 연대론 이게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 후보를 영입해서 탈문 빅텐트를 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나리오도 또 돌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단일화 검토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저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인가 어떤 입장이신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거든요. 앵커님 저는 끝까지 완주합니다. 제가 만약에 단일화나 그와 같은 거대 정당의 그 제2의 생각이 있었다면 제가 지난 총선에는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서울시장 모선 양당 다 했고 양당 다 제일 받았고 또 대선 경선 총리 제의 뭐 그중에 어떤 걸 받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들기 위해서 언젠간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때에서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제가 아닌 또 다음 때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공학, 합종연행, 이합집산 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소신껏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문, 반문 무슨 빅텐트 글쎄요. 저는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 대한 NT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건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갈등과 다툼과 이 투쟁을 유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갖고 계신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하면서 지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2호 공약 한번 가볼까요? 네네. 2호 공약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내거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그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 이 배경 어떻게 진단하시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호 공약으로 예.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모든 정부에서 해왔던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가균형 발전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행정 기능의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국가균형 발전, 또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가균형 발전은 이와 같은 행정 기능의 이전뿐만이 아니고 경제, 일자리, 산업, 교육, 의료, 또 문화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지방에서 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국가균형 발전은 이와 같은 게 다 아우러진 그런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아주 그 의욕 넘치게 네. 발표를 2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김동연표 국가균형발전, 뭐 전국 5개의 지역을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로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기본 구상을 하나씩 좀 이 자리에서 풀어주실 그렇게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균형을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균형, 네. 두 번째는 인재균형, 세 번째는 재정균형, 네 번째는 생활균형입니다. 경제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산업과 일자리가 지방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광역권 건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2호 공약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한 그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 법인세 7년 감면해 주는 걸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도 제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인재균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제와 산업과 일자리가 지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에서 그 인재를 키워내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주는 유인책을 강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는 용도 변경의 문제라든지 하는 규제를 풀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대학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몰려있는 대학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워싱턴에 있는 대학이 있나요? 뭐 뉴욕에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동부에 또 좋은 대학 많고요. 네. 영국, 프랑스 똑같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대학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는 일본조차 명문 국립대학은 북쪽으로는 호카이도부터 남쪽으로는 큐슈에리까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몰려 있어서는 인재 공급과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금 학령화동 감소로 인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대학 교육 교부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원을 그쪽으로 빼서 지방 대학 발전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균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의료입니다. 서울에 있는 5대 메이저 병원 같은 그런 병원을 지방의 대학병원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균형입니다. 네. 지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연방제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연방제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제가 11년 전에 예산실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나라 살림 책임을 졌습니다. 네. 중앙에서 재정을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에 하는 예산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링이라고 치자면은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단체에서 어떤 예산에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둘 건지에 대한 결정권을 주겠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결정에 따르기 위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길 확장해달라, 다리 놔달라, 철도 노선 해달라 이거죠. 만약에 대전시가 됐든 광주광역시가 됐든 그 광역시에서 자기들이 주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예산 그 사업의 구성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말했다는 예산 재정 연방제 또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간의 재원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아주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공동세를 도입할까 합니다.
공거세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돈은 걷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의 세금은 그 지역에 예. 보내는 그런 세금이지요. 그런 조세 개편을 통해서 재정 균형도 이루겠다. 요컨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균형, 인재 균형, 생활 균형, 재정 균형을 통해서 공공 정부 기능의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일자리와 산업과 교육과 문화와 의료까지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하겠다. 또 그런 초광형 그 메가시티가 개발이 되면 인근 중소도시가 그 혜택을 이룰 것이고 또 인근 중소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이 그 혜택이 낙수처럼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님이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 이유가 이제 그 국가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 후보께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발표, 개헌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차기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임기 내에 그 전국 5개 지역을 메가시티로 완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표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메가시티의 완성은 다음 정부 대통령 임기 내에 끝까지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물꼬와 그 틀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다 그렇죠. 제가 권력권적 개편을 얘기를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사이클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선거를 3번 합니다. 2번으로 줄여서 국정 운영에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내년에 뽑히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내가 2년 해도 이틀을 꼭 완성하겠다, 바꾸겠다 하는 자세로 나가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가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틀을 만들기 위한 입법 또한 제도 변경은 2년 내에 그 물꼬를 트고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거기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수정 보완 이런 것이기 때문에 2년이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개헌, 그다음에 정치 개혁, 선거법 개혁, 정당 개혁, 정당 보조금 개혁 이거 하면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2호 공약인 국가균형 발전을 바꾸기 위한 그 틀을 만드는 것, 또 교육 계획의 틀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3호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제가 세제 개편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2년 내에 그 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제가 34년 공직을 하면서 정책을 다뤄온 아마 가장 전문가일 겁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왕에 부동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김동연 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앵커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어렵냐면 짧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마치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100만 원 공급하겠다, 280원 공급하겠다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래요.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부터 입주까지 8년에서 9년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 대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종합 예술이에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네. 예를 들면 양소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답답했어요. 네. 제가 부총리 할 적에 제시했던 부동산 대책 중에 반영 안 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안 된 것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치 이념의 부동산 정책의 이입이 아니라 공급 대책 필요하다. 네.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3년 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가 2년간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 물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주장했던 대로 했더라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급 대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놓고 있는데 싸고 지속적이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싼 주택은 공공부지나 예컨대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에 토지 임대부 주택의 분양과 임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또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필요하거든요. 노후 도심 이런 것들도 그냥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 원가 공개를 같이 들어간 재건축과 재개발의 확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시경제에서 이 금리 문제와 금융정책을 어떻게 하냐도 부동산 문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면에 있어서는 집 소유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별을 두겠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에서는 대출 규제나 세금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강화하겠습니다. 공급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실적으로 싸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일머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 우리 김 부장과 또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권 집값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대한 주택의 수요는 전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균형발전이 길게 봐서 부동산 대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상회복이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멈춰선 상태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50조 원이냐 또는 100조 원이냐 이걸 놓고 이제 손실보상 추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님께서는 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각 당 후보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100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재정을 일도 모르면서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대책이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잡혀온 수산물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산실장부터 시작해서 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넘게 책임졌었거든요. 제가 낸 대책은 이렇습니다. 우선 손실을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촘촘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소상공인 80%가 아니라 100% 해줘야 되고요.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50조, 100조 얘기하시는 분들은 재원 대책 없이 내질르는데 대부분이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607조입니다. 그중에서 약 50%가 재량 지출입니다. 나머지 50%인 경직성 지출은 손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재량 지출 중에서 10%를 구조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조입니다. 그러고 이 30조를 재원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30조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추경이라면 국채 발행해서 돈을 더 쓰는 걸 생각하시는데 제 방안은 내년도 예산 범위는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607조 범위 내에서 재량 지출의 10%인 30%를 구조조정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쓰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돈으로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합니다. 다만 국채 발행을 10조든 20조든 했다고 치시죠. 이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구조조정할 예컨대 어떤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증액분을 그만큼 늘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내년에 발행한 국채를 후년도에 다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전혀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제가 이 방안을 내면서 대통령과 여야 후보께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테이블에 놓고 하자. 할 수 있다면 바로 내년 초에라도 추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저도 예산실장과 차관과 부총리 하면서 신경 썼던 것은 재정 건전성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재정 건전성이 너무 나빠졌어요. 네.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습니다. 지금 52% 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얘기한 대안대로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저께 한 분이 또 자살하셨어요. 네. 지난 주말에는 청량리 청화물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점포가 열 몇 개가 소실됐습니다. 네. 지금 한시가 급하고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김동연이란 사람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덕담이랄까요? 더 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드셨죠? 코로나에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의 경제를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도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34년 하면서 대학 총장 2년 반 하면서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저력과 잠재력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정치판과 대선 전국이 걱정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가져올지 걱정이 큽니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 정치 시장에 정치 상품이 나와 있는데 후보와 정책이지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상도 있습니다. 거대한 대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은 아니지만 혁신기업, 벤처기업이 만들어내는 신상이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가 있고 아주 탄탄한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국가 경영에 대한 오랫동안 다져온 역량과 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사심 없음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벤처인 저희 새로운 물결과 신상인 저 김동연에게 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